29호 침대 모파상. 에피방 대위가 길을 지나가면 여자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그는 참으로 잘생긴 경기병 장교였다. 그는 늘 자기 넓적다리, 허리, 콧수염에 신경을 썼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뽐내며 걸어다녔고 쉬지 않고 어스댔다. 그의 콧수염, 허리, 넓적다리는 근사했다. 콧수염은 금빛이고 매우 견고했으며 잘 익은 밀빛깔의 아름다운 또아리를 이루며 섬세하고 세밀하게 말려 입술 위로 과감하게 흘러내렸다. 그런 다음 입 양쪽에 무척이나 위풍당당한 두 개의 털줄기를 이루며 뻗어내려갔다. 허리는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날씬했고 그 위에는 활처럼 부풀어 오르고 휜 남자답고 건강한 가슴이 있었다. 넓적다리 역시 경탄할 만했다. 착 달라붙는 빨간 나사바지 밑에서 모든 움직임이 마치 그림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체조선수나 무용수 같은 근육질의 넓적다리였다. 그는 오금을 팽팽하게 당기고 발과 팔을 벌려가며 기사다운 균형 잡힌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 걸음걸이는 다리와 상반신을 돋보이게 했고 제복 입은 그의 모습을 의기양양하게 보여 만들어 주었지만 브로코트 차림을 했을 때는 다소 평범해 보였다. 많은 장교들이 그렇듯이 에피방 대위는 민간인 복장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회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으면 상점 점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복을 입으면 근사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다. 콧날이 날씬하고 우아하게 빠졌으며 눈이 파랗고 이마가 좁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머리가 대머리였다. 그는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 채 조금 벗어진 정수리가 큼직한 콧수염과 꽤 잘 어울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척 무시하고 멸치했다. 우선 그에게 부르주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람이 동물을 보듯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참새나 암탉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법도 없었다. 오직 장교들만 중요했다. 하지만 모든 장교들에게 똑같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다. 요컨대 그는 잘생긴 장교들만 존중했다. 그가 생각하는 군인의 진정하고 유일한 자질은 당당한 풍채였다. 군인이란 건장한 남자였다. 전쟁과 사랑을 하기 위해 창조된 키 크고 건장한 남자, 더도 덜도 아닌 억세고 굳건한 남자였다. 그는 프랑스 군대의 장군들을 키, 옷차림, 얼굴에 따라 분류했다. 그의 눈에는 부르바키가 현대의 가장 위대한 군인으로 보였다. 그는 키가 작고 똥똥하며 숨을 몰아쉬면서 걷는 일선 장교들을 매우 비웃었다. 하지만 이공과 대학을 졸업한 가련하고 왜소한 남자들에 대해서는 혐오에 가까운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을 느꼈다. 키가 작고 야위고 안경을 꼈으며 어색하고 서투른 그 남자들이 제복을 입은 모습은 마치 미사에서는 토끼처럼 보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군대가 다리가 가느다랗고 왜소한 그 남자들을 참아주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그 남자들은 개처럼 걸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았고 예쁜 여자보다는 방정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에피방 대위는 여자들에게 꾸준히 성리를 거두어 왔다. 여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밤을 보내게 되리라 확신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그날 밤에 승리를 방해할 경우에는 적어도 내일 계속되리라 확신했다. 동료들은 그가 자기의 애인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상점 카운터에 예쁜 아가씨를 앉혀놓은 상인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다. 그가 지나가면 여자 상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열창 너머로 그와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상냥한 말보다 더 가치 있는 눈길이었다. 그 속에는 부름과 대답, 욕망과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럴 때면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그녀의 남편이 불현듯 뒤를 돌아보며 에피방 대위에 자부심 넘치는 활처럼 흰 실루엣에 격분한 눈길을 던졌다. 대위가 자신이 짜낸 효과에 만족해 빙그레 미소 지으며 지나가면 상인은 자기 앞에 펼쳐진 물건들을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뒤엎으며 이렇게 말했다. 키 크고 거드름 피우는 저 남자였군. 무기를 차고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할까? 나는 군인보다 푸죽한 주인이 더 좋아. 푸죽한 주인도 앞치마에 피를 묻히지만 그건 짐승의 피지? 쓸모라도 있어. 푸죽한 주인이 칼을 다루는 건 사람을 죽이려 해서가 아니야. 저 공공의 학살자들이 살인 도구를 가지고 다녀도 사람들이 참아주는 것이 나는 이해되지 않아. 물론 그건 필요하지. 나도 알아. 하지만 적어도 그걸 감춰야 하고 가장 무도회에서 붉은 반바지와 파란 조끼와 함께 과시하지는 말아야 해. 평범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인 복장을 하지는 않잖아. 안 그래? 여자 상인은 대꾸하지 않고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어깨를 조금 어쓱했다.
그러면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고도 그 몸짓을 간파하며 이렇게 외쳤다. 그런 수상쩍은 녀석들이 어스대는 것을 보며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여자를 정복하는 에피방 대위의 명성은 프랑스 군대 전체에 자자했다. 1868년 그의 연대인 102킹 경기병 연대가 루앙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는 곧 루앙에서 유명해졌다. 그는 매일 저녁 5시경 부하델 위의 산책로의 모습을 드러냈다. 카페 드라 코메디에서 압생트를 마시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카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다리, 허리 그리고 콧수임을 보여주기 위해 산책로를 정성들여 한 바퀴 돌았다. 거래에 몰두하거나 물가 인상과 하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뒷짐지고 산책하던 루앙의 상인들이 그를 보고 중얼거렸다. 야, 잘생긴 남자가 있군. 그런 다음 그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런 에피방 대위잖아. 참 유쾌한 남자지. 여자들은 그를 만나면 스스로가 연약하게 느껴지거나 옷을 홀딱 벗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 무척 야릇한 몸짓으로 머리를 조금 움직였고 부끄러움의 전율을 느꼈다. 입가에 흐릿한 미소를 띈 채 머리를 조금 숙였고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픈 욕망과 그의 눈길을 받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가 동료와 함께 산책을 할 때면 그 동료는 매번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에피방, 이 녀석은 운도 좋다니까? 누가 그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그 도시의 노는 여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다. 그녀들 모두는 장교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오후 5시에 부하일디의 산책로에 와서는 둘씩 짝을 지어 산책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치마를 끌고 다녔다. 중위 대위 소령들도 둘씩 짝을 지어 보도 위에 금을 끌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말에 따르면 부유한 공장주 탕플리의 파퐁시의 정부인 미녀 이름이가 카페 앞에 마차를 세우고 내렸다. 폴라르시의 상점에 들러 종이를 사거나 명함을 주문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장교들이 앉은 식탁 앞을 지나가면서 에피방 대위에게 언제 한번 만나요? 라는 의미의 눈길을 던지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눈길에 담긴 의미가 너무 뚜렷해서 동료와 함께 초록색 독주를 마시던 퍼린 대령은 이렇게 투덜거렸다. 제기랄, 저 녀석은 운도 좋지? 대령은 그 말을 되뇌었다. 그러자 에피방 대위는 그 칭찬에 감격해서 다음날 성장을 하고 그 미녀의 방 창문 아래를 지나갔다. 연이어 여러 번 그렇게 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모습을 드러냈고 빙그레 웃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그 여자의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꺼리지 않고 공공연히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며 둘 다 그 연애를 자랑스러워하며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었다. 루앙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르마와 에피방 대위의 사랑 이야기를 떠들어댔지만 정작 탕플리의 파퐁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에피방 대위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얼굴을 환히 빛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르마가 아까 내게 말했어. 어젯밤 이르마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어제 이르마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는 1년 넘게 그 사랑을 적에게서 빼앗은 깃발처럼 끌고 다니고 펼치고 과시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 정복을 통해 자신이 커졌다고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그토록 바라던 십자 훈장을 더욱 확신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으려면 눈에 잘 띄면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에피방 대위가 속한 연대는 최전방 중 한 곳인 국경지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작별은 가슴 아팠다. 하룻밤 내내 작별 인사가 이어졌다. 방바닥에 붉은 반바지 군모가 흩어져 있고 의자 등받이에는 줄무늬 군복이 뒤집혀서 걸려 있었다. 드레스, 치마, 실크, 스타킹도 제복과 뒤섞여 엉망이 된 채 양탄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방은 전투가 벌어진 뒤처럼 엉망진창이었고 이르마는 제정신이 아닌 채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으로 절망스럽게 두 팔을 벌려 에피방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그를 놓아주고는 바닥에 나뒹굴고 가재 도구를 뒤엎고 안락 의자에 술 장식을 쥐어 뜯고 안락 의자 다리를 물어 뜯었다. 그 모습을 본 대위는 감정이 몹시 격해졌지만 여자를 위로하는 데 서툴러서 이 말만 되풀이했다. 이름아, 사랑스러운 이름아, 어쩔 수 없어 가야만 한다오. 그러고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이따금 손가락 끝으로 닦아냈다. 그들은 해가 뜰 때 헤어졌다. 그녀는 첫 번째 수경지까지 마차를 타고 에피방 대위를 따라왔다. 이별의 순간 그들은 연대 바로 앞에서 입맞춤을 했다.
그들은 그것이 매우 다정하고 품위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동료들은 대위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운 좋은 사람, 저 여자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마음씨가 곱은 거래. 그들은 그녀에게서 애국심 넘치는 어떤 것을 보았던 것이다. 대위의 연대는 원정기간 동안 매우 고생을 했다. 대위는 영웅적으로 행동했고 마침내 십자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루앙 주둔지로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이르마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정확한 소식을 알려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이버토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시청에 행정명령을 내려 사망 기록부를 열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르마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큰 슬픔을 느꼈고 그것을 드러냈다. 자신의 불행을 적들 탓으로 돌렸다. 이르마가 사라진 것을 루앙을 점령했던 프로이센 사람들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렇게 단언했다. 그 불안당들은 다음번 전쟁에서 나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심부름을 하는 작업복 차림에 밀랍 먹인 체행 달린 모자를 쓴 늙은 남자가 그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었다. 자기, 나는 병원에 있어요. 몸이 많이 아파요. 나를 보러 와줄래요? 그렇게 해주면 난 너무 기쁠 거예요. 이르마.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연민에 휩싸여 이렇게 말했다. 가여운 여자 같으니 아침을 먹자마자 가봐야겠군.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내내 장교들에게 이르마가 지금 병원에 있으며 오늘 아침 자신이 그녀를 거기서 빼올 거라고 되풀이해 말했다. 그건 역시 그 빌어먹을 프로이센 놈들의 잘못이었다. 그녀는 돈 한 푼 없이 죽을 만큼 고통당하며 혼자 비참하게 지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들이 그녀의 재산을 약탈했을 테니까. 아, 더러운 놈들. 모두들 감정이 격해져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는 냅킨을 둥글게 말아 나무로 된 둥근 틀 안에 집어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거리에서 자신의 검을 뽑아낸 뒤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가슴을 부풀렸다. 그리고는 혁대를 채운 뒤 빠른 걸음으로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건물 앞에 도착해 즉시 들어가려 했지만 엄격하게 제지당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사인 대령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장 앞으로 보내는 짤막한 서신 한 장을 얻어냈다. 병원장은 잘생긴 대위를 대기실에 잠시 앉혀놓은 뒤 차갑고 난색을 표하는 인사와 함께 마침내 병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비참함, 고통,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병동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심부름하는 소년이 그를 안내해 주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끝으로 서서 긴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에는 곰팡이, 질병, 그리고 약품 냄새가 엷게 떠돌았다. 때때로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침묵을 교란했다. 이따금씩 병실 문이 열렸고 침대들이 일렬로 놓여있는 공동 침실이 대위의 눈에 들어왔다. 환자의 몸 형태 때문에 이불들이 솟아올라 있었다. 회복 중인 여자 환자들은 회색 아마포 환자복 차림에 챙 없는 하얀 모자를 쓰고 침대 발치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환자들로 가득한 그 복도들 중 하나에서 심부름꾼 소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앞에 보이는 문에는 커다란 글씨로 매독 환자라고 적혀 있었다. 대위는 몸을 떨었고 얼굴이 붉어졌다. 간호사 한 명이 입구에 있는 조그만 나무 탁자에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29호 침대예요. 그녀는 대위 앞에서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가 간이 침대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에요. 그곳에는 불룩 튀어나온 이불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리도 이불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 곳곳의 침대들 위로 얼굴들이 솟아나와 있었다. 노을난 창백한 얼굴들이 그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 늙은 여자의 얼굴들이 그 얼굴들은 규정에 따른 보잘것없는 환자복 위에서 몹시 추하고 쌍스럽게 보였다. 무척 동요한 대위는 한 손으로 금을 붙잡고 다른 손에는 군모를 쥔 채 중얼거렸다. 이르마. 침대 속에서 커다란 움직임이 이르더니 그의 애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너무 변해서 너무나 피곤해 보이고 야위어서 그는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복받치는 감정에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그녀가 말했다. 알베르, 당신이군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호사가 의자를 가져와서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그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한 모습으로 그와 헤어졌던 여자가 지금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녀가 울면서 대답했다. 당신도 봤잖아요. 문에 적혀 있는 걸. 그런 다음 이불자락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얼빠지고 부끄러운 기분으로 다시 물었다. 가여운 사람,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린 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더러운 프로이센 놈들 때문이죠. 그놈들이 반강제로 나를 범하고 나에게 병을 옮겼어요.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무릎 위에 놓인 군모를 이리저리 돌렸다. 다른 여자 환자들이 그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그는 역겹고 끔찍한 병에 걸린 여자들이 가득한 그 공동 침실에서 부패의 냄새가, 썩은 살냄새가, 파렴치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말이 상태가 심각하대요. 잠시 후 그녀는 그의 가슴에 십자 훈장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당신 훈장을 받았네요. 기쁘기도 해라. 정말 기뻐요. 오, 당신에게 키스해도 돼요? 키스할 생각을 하자 공포와 혐오의 전율이 대위의 피부에 흘러내렸다. 그는 그만 자리를 뜨고 싶었다. 솔직히 말해 이 여자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바로 치료를 받지 않은 거요? 이르마의 눈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맞아요. 내가 이 병으로 죽을 테니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병을 옮겼죠. 할 수 있는 한 모두에게요. 그놈들이 루앙에 있는 동안 나는 일부러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약간의 즐거움이 묻어나는 불편한 어조로 말했다. 그랬다면 잘한 일이군? 그녀가 뺨을 붉히고는 재미있어하며 대꾸했다. 오, 그래요. 나 때문에 여러 녀석이 죽었어요. 내가 복수를 한 거죠. 그가 다시 말했다. 아주 잘 됐군. 잠시 후 그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4시까지 대령님께 가봐야 해서 그만 일어나겠소. 그러자 그녀가 격렬한 감정을 토해냈다. 벌써요? 벌써 나와 헤어진다고요? 오, 방금 왔잖아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뜨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방금 왔어. 하지만 4시까지 반드시 대령님께 가봐야 해요. 그녀가 물었다. 예전에 그 포린 대령님 말이에요? 맞소. 그분이요. 그분은 2번 부상을 입었어. 그녀가 다시 물었다. 당신 동료들은요? 그 사람들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 생티몽, 사바냐, 폴리, 사프르발, 로베르, 더 크루종, 파자빌, 쌍탈, 카라방, 그리고 푸아브랭이 죽었지. 사헬은 팔 한쪽이 날아갔고 크루부아정은 다리 한쪽이 으스러졌어. 파케는 오른쪽 눈을 잃었고. 그녀는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물어물 말했다. 저기 헤어지기 전에 나에게 키스해 줄래요? 르페 랑글루아 부인도 없어요. 그는 입술까지 차오르는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 자기 입술을 포겠고 그녀는 그에게 팔을 누른 채 그의 파란 줄무늬 군복 위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 또 올 거죠? 말해봐요. 또 올 거죠? 또 오겠다고 약속해 줘요. 그래, 약속할게. 언제요? 목요일에 올 수 있어요? 그래, 목요일. 목요일 2시요? 그래, 목요일 2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할게. 잘 가요, 자기. 잘 있어. 그는 다른 여자 환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큰 키가 작아 보이도록 허리를 굽히며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자리를 떴다. 거리로 나서자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 이름하는 어때? 그가 난처한 어조로 대답했다. 폐렴에 걸렸어. 많이 아파. 하지만 키 작은 중이 한 명이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냄새를 맡고 상황을 알아보러 갔다. 다음날 에피방 대위가 식당에 들어가자 웃음과 농담의 일제 사격이 그를 맞이했다. 동료들이 마침내 보복을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르마가 프로이센 참모부 군인들과 광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녀가 경기병 대령 한 명 및 많은 군인들과 함께 말을 타고 그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앙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프로이센의 여자라고 불렀다는 것도. 대위는 일주일 동안 연대에서 놀림을 받았다. 그는 우편으로 폭로의 편지들을 받았고 전문의들의 조언을 받았다. 심지어 포장 위에 용도가 기록된 약을 받기도 했다. 대령이 사정을 알고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에피방 대위가 이번에 좋은 교훈을 얻었군. 그 친구를 치하해 줘야겠어. 열흘쯤 흐른 뒤 그는 이르마가 보낸 2번째 편지를 받았다. 그는 격분함에 편지를 찢어버렸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그녀는 자신이 무척 아프다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이 더 흐른 뒤 병원의 부속 사제가 그를 찾아왔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이름아 파볼랭 자매가 그가 와주기를 간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부속 사제를 따라갔지만 마음속에는 심술궂은 원앙, 상처받은 허영심, 모욕당한 자존심이 마구 부글거렸다. 병실에 들어간 그는 그녀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자기를 놀린다고 믿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요? 그가 물었다.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내 목숨이 다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나를 연대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소. 그녀가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화를 냈다. 내가 다시 여기를 찾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걸 기대하지 마시오. 그녀는 움푹 들어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되뇌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정하게 지내지 않았나요? 내가 당신에게 뭔가 요구하기라도 했어요? 당신만 아니었다면 나는 탕플리의 파퐁 씨와 계속 함께 지냈을 테고 지금 이곳에 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떨리는 어조로 대꾸했다. 난 당신을 비난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프로이센 놈들과 한 행동은 도시 전체의 수치이기 때문에 당신을 보러 계속 여기에 올 수는 없어요. 그녀는 충격을 받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내가 프로이센 놈들과 한 행동? 하지만 그 놈들이 나를 범했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병에 걸렸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 놈들에게 병을 옮기고 싶어서였다고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낫기를 원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그들을 죽였다고요. 그는 여전히 선체로 말했다. 어쨌든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요. 그녀는 일종의 호흡 곤란을 겪었다. 잠시 후 그녀가 숨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수치스러운 게 뭔데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죽음을 자초한 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네? 잔다르크가 내 집에 찾아올 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 바로 이런 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십자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보다는 내가 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알겠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고요. 나는 프로이센 놈들을 당신보다 더 많이 죽였으니까요. 이제 그는 분노의 몸을 떨면서 아연 실세간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아, 입 다물어. 알겠어. 입 다물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프로이센 놈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잖아요. 그놈들이 루앙에 들어오지 못하게 당신들이 막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네? 당신도 알겠지만 그놈들을 막아야 했던 사람은 당신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놈들에게 당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쳤어요. 그래요. 더 많은 피해를. 내가 죽어가는 동안, 당신이 금을 차고 어슬렁거리는 동안, 당신이 여자들을 농락하기 위해 우쭐대는 동안 침대들 위로 머리가 하나씩 솟아올랐고 모든 눈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군복 차림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입 다물어. 알겠어. 그만 입 다물라고.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녀가 외쳤다. 아, 당신은 잘난 척하고 있어. 난 당신을 잘 알아. 그래, 난 당신을 잘 안다고. 내가 당신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했지. 내가 당신의 연대 전체를 합친 것보다 그놈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그러니 그만 꺼져, 이 겁쟁이야. 그는 그곳을 떴다. 성큼성큼 걸어 매독에 걸린 여자 환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두 줄의 침대 사이를 지나 도망쳤다. 씩씩거리고 헐떡이는 이름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그를 쫓아왔다. 당신보다 많이, 그래,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죽였어. 당신보다 더 많이. 그는 계단을 4단씩 급히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틀어박혔다. 다음날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